이제 1-32입니다. 자, 32페이지. 자, 운영체제의 기능적 분류 나왔어요. 그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감시 프로그램, 그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그죠?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처리 프로그램은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 번역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읽어보세요. 운영체의 기능적 분류에서는 뭐 다음 중에서 뭐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거 찾으라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또 옆구리 찔리는 문제로 쭉 나와버리면 헷갈려버리면 좀 피곤하잖아. 그죠? 시험 보다가 그렇지 않아도 아주 헷갈리는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인데. 자, 아홉 번째 이제 데이터 입출력 방식입니다. 여기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공부네요. 데이터 입출력 방식.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이 있네요. 자, 첫 번째로 보면요.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면 데이터 입출력 동작을 중앙 처리 장치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그죠?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프로그램의 입출력 명령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 프로그램의 입출력 명령에 의해서. 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떠한 명령을 내리라고 코딩을 하겠죠? 자, 그걸 가지고 데이터 입출력을 처리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이다. 자, 보면 중앙 처리 장치가 입출력에 대한 관리를 맡고, 중앙 처리 장치가 입출력에 대한 관리를 맡고, 주변 장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시하며 명령으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명령은 프로그램에 의한 명령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명령.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은 뭐에 관여를 해요? 뭐에 통제를 받아요?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얘는 중앙 처리 장치의 통제를 받는다. 제어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명령을 하면 뭐 프로그램에 의한 명령, 그죠? 이 처리의 통제를 받은 그 프로그램에 의한 명령이죠. 명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중앙 처리 장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이었고, 두 번째 해석에 의한 방식이다. 해석에 의한 방식. 이렇게 할까요? 같이 책과 똑같이 분을 먹여볼까요? 해석에 의한 방식. 해석에 의한 방식이다. 해석에 의한. 중앙 처리 장치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비교가 될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은 중앙 처리 장치가 통제를 한다고 했어요. 감시를 한다. 뭐 통제, 감시 좋습니다. 해석에 의한 방식은 여기서 비교가 되죠. 중앙 처리 장치에 처리 장치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송 준비가 되었을 때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감시가. 얘는 통제, 감시를 하는데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발생했을 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가. 그 다음에 해석 신호를 받으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복귀 주소를, 자, 프로그램 카운터 또 나오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의 복귀 주소를 스택에 저장하고,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자,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예요? 다음에 실행할, 자, 잠깐 정리할까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건 뭐냐면요. PC라고 그러죠. 이거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릴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자,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다음에 실행할, 그죠?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물론 그걸 뭐 수행하다가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저장을 해놓고
리턴 주소로, 어드레스로 다시 돌아오고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그럴 때도 있지만 완전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 때, 그죠? 그리고 실행할 다음 프로그램이겠죠. 자, 다음 프로그램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합니다. 주소 저장. 이 카운터 값을 보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이 되면 그 다음 실행할 프로그램 어드레스를 적재를 하고 PC에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자, 이렇게 되는데 복귀 주소를 스택에 저장한다. 그죠? 자, CPU가 감시를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호가 발생했을 때, 주변 장치로부터 신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타 하드웨어에서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에서 발생했을 때 CPU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자,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은 CPU의 통제나 감시를 받다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해석에 의한 방식은 CPU가 감시하고 있지 않고 주변 장치의 신호가 발생했을 때 CPU가 중앙처리 장치가 해석을 해낸다는 겁니다. 차이점 자꾸 강조해 드리죠. 그랬을 때 여기에 복귀 주소를 어디에 저장해요? 복귀 주소 스택에 저장하는 건 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자, 복귀 주소 리턴 어드레스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스택에 저장이 된다고요. 스택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입출력 전송을 위한 서브루틴으로 제어를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브루틴 처리가 완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복귀 주소를 이용해서 나머지 일을 또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 해석에 의한 방식, CPU의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감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DMA,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한 방식입니다. DMA에 의한 방식 세 번째가. DMA에 의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중앙 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고 주변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 직접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얘는 중앙 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죠. DMA는. 자, 중앙 처리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주변 장치가 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DMA는 어느 정도에다가 그려 놓을까요? 여기.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 직접 메모리 컨트롤 한다. 물론 서로 통제는 하게 돼요. 어차피 통제는 하게 돼요. 하지만 주변 장치가 항상 중앙 처리 장치에 자주 묻거나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을 해놔요? 이 DMA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DMA를 액세스를 해서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끝나고 누구를 귀찮지 않게 하여? 귀찮지 않게? CPU를 귀찮지 않게 한다는 거야. 중앙 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접근 방식, DMA 방식. CPU는 왕따. CPU 왕따 지금 2개 나왔어요. 누구? 해석에 의한 방식. 물론 여기서 통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석은 CPU가 합니다. 완전 왕따는 누구예요? 일단 DMA. 물론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메모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땐 주변 장치가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에서 직접 DMA에서 가져간다는 이 방식을 또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채널에 의한 방식. 채널에 의한 방식. 채널. 자, 어떤 채널을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도 채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에서는 채널이 아니죠. 자,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엔 채널이, 프로세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입니다. 채널도, 캐시도 하드웨어라고 해서요. 직접 주기억 장치에 접근한 후 저장되어 있는 입출력 명령을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렇죠. 직접 어디를? 주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그 저장되어 있는 입출력 명령어를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주격장치. 누가? 원래는 CPU가 해석을 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신 누가 해줘요? 채널이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여기에다 설명을 드릴까요?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채널이. 뭐 DMA는 아닙니다. 여기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야. 다시요. 자, 될 수 있으면 좀 여러분들한테 안 헷갈리고 잘 해드리려고 크게 좀 해야 되겠네. 내가 너무 쫀쫀하게 굴었어요. 중앙처리 장치. 자, 주변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주변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채널은 어디에 있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채널. 주변 장치는 너무나 처리할 게 바쁘죠? 주격 장치도 액세스해야 되고, 다른 뭐 어떤 주변 장치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운영체제와도 통신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스케줄링도 좀 해야 너무나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역할을 누구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채널한테 CPU 역할을 맡겨두는 거예요. 여기에는 채널이 누구야? CPU 역할을 약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요걸 우리가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처리, CPU에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가. 그럼 누구를 처리해줘? 이런 주변 장치라든가 이런 요청이라든가 처리를 채널이 대신해주죠. 얘가 대신을 해주기 때문에 중앙처리 장치는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독립된 입출력 프로세서인, 자, 독립된 입출력 프로세서입니다. 그렇죠? 독립된 채널이 대신 입출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세요. 중앙처리 장치는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얘는 독립적이라는 독립적으로. 자, 그 다음에 중앙처리 장치의 효율 향상, 그리고 다중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독립적으로 대신 처리해 줄 수가 있으니까 잘 구조를 기억을 하십시오. DMA와 그 다음 채널에 의한 입출력 방식. 그 다음 다섯 번째, 중요하죠. 시험에도, 2차에도 한 번씩 나왔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입출력 방식, 다섯 번째가 뭐야?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입니다.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이다. 인터럽트는 뭐예요? 주변 장치라든가, 주변 장치들이 CPU에게 어떤 긴급함을 알려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인터럽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가 되면 중앙처리 장치에게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나 데이터 전송할 게 있어. 라고 CPU한테 옆구리 쿡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처리 장치가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인터페이스가 입출력 장치와 연결된 외부 요소를 감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알 거고, 중앙처리 장치가 인터럽트 신호를 받으면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복귀 주소를 스택에 저장하고. 그렇죠. 계속 나오죠. 프로그램 카운터, 복귀 주소, 스택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복귀 주소는 스택에 저장을 한다. 저를 저장하고 입출력 전송을 위한 서브루틴으로 제어를 이동하여 처리를 한다. 그래서 다른 서브루틴을 처리하죠. 물론 서브루틴이 다 처리가 완료되면 스택에 저장된 복귀 주소를 보고 다시 이어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일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박스 안에 보면요.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주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복귀 주소를 저장해요. 어디에 저장? 스택에 저장. 그 다음에 인터럽트 벡터로 점프를 하고 이제 서브루틴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겠죠. 인터럽트 처리하고 인터럽트 처리가 완료되면 복귀 주소를 어디 스택에 있는 것을 다시 로드해서 마지막에 실행되던 주소로 점프해서 주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 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인터럽트.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입출력 방식 5개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키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인터럽트 종류가 있어요. 입출력 인터럽트. 뭐가 하겠어요? 입출력 장치가 뭐 하겠죠? 인터럽트. 그 다음에 출력 인터럽트. 프로세스의 시간을, 할당량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출력. 그 다음에는 콘솔. 콘솔은 뭐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거죠. 콘솔. 뭐 키보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명령을 입력시키는 것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 간 통신 인터럽트. 이메일 프로세서가 로컬 호스트 또는 원격 호스트와 다른 프로세서를 통신할 때 그런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에 프로세스 간의 통신. 자, 시스템 호출을 하였을 때 발생한다. 시스템 호출. 시스템 콜이라고 여러분들 시스템 콜은 누가 누구에게? CPU가 운영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운영체제가 또는 프로그래밍에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콜.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오류. 프로그램 실행 중 논리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다. 프로그램 오류. 하드웨어 검사,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뭐 인터럽트 종류 대충 알아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거는 프로세스 간 통신 인터럽트하고 그다음 시스템 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 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순서로 배열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야. 우선순위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 인터럽트 우선순위. 자. 인터럽트.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데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도 또 우선순위가 또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인터럽트가 아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전원 인터럽트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됐지만 중요한 것들은 제가 한번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스템 고장 인터럽트. 중요하죠. 시스템 고장. 장애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 다음 세 번째 우선순위가 외부 신호 인터럽트. 외부 신호 인터럽트. 네 번째가 그다음 프로그램 인터럽트. 전원이 가장 중요하죠. 전원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시스템 의미가 없죠. 가장 중요하고 시스템 고장, 그 다음 외부 신호, 프로그램 인터럽트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배열하라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섹션 2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섹션 3 운영체제의 주요 구성 기술. 뭐 여기에도 중요한 것들이 좀 꽤나 있습니다. 군데군데. 다시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2는 여기까지입니다.